세상을 뒤흔든 대찬 인물을 찾아서 대찬 인생!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대찬 인물은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에 큰 시련을 겪은 분들입니다. 얼마 전 그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에서 이혼 공방의 주인공이 된 서세원, 서정희 부부와 또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미숙 씨가 그 주인공인데 오늘은 이들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워낙 인꼬 부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혼 소송 소식을 듣고 많이들 깜짝 놀랐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고 기자님?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인데요. 지난 5월 10일 날 사건입니다. 청담동에 한 그 주상복합 겸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가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정희 씨가 서정희 씨를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밀는 행동을 취하다가 서정희 씨가 이제 위협을 느껴서 오피스텔 보안요원에게 신고를 했고 오피스텔 보안요원 112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서세원 씨를 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당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권을 연출한 것이 사회적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그걸로 영업을 한 거예요.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폭행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남편이 화가 나면 절제하기 힘든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끌어서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끌려서. 우리 딸아이 또래인데요. 이 아가씨가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거 하나 바라고. 서세원 씨하고 네. 서정희 씨는 옛날에 그 미녀와 야수 커플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었고 인꼬 네네. 부부였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김재호 기자님 아세요? 그 서정희 씨가 이제 데뷔하자마자 그 CF를 촬영을 했는데 그 상대 주인공이 바로 이제 서세원 씨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세원 씨는 저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곧바로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이제 불같은 연애를 시작.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근데 그 서정희 씨가 CF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외모가 아주 정말 특출하게 네. 매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CF 모델로 하게 된데 그때가 10대 후반이었거든요. 아이고 이뻐라. 가스로였어요. 그때. 아이 이뻐. 싱싱한 포도하니 듬뿍. 아, 저 봐라. 일단 많이 들었는데. 아니, 하나 이보이. 저 사람이에요. 덤프룩 답답하네. 이거 같이 나오셨네. 아, 이거 기억나요. 가스는 활수 아시죠? 더불어 보세요, 좀 답답할 큰 땐 오빠 같으시죠? 가스 합해서 가스 뚜. 그렇게 같이 나오셨어요. 사실 네. 이때 그 CF가 나오자마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쓰러졌어요. 네. 아, 너무 이쁘다. 정말 이상형이다. 그랬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세원 씨하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너무들 절망을 하고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외모는 안 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보면 항상 오락부장하고 이런 친구들 희망이 차가지고 나도 개그맨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그 신화를 만들어주신 그런 커플이에요. 근데 개그맨들이 이제 미인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맞아요. 예. 미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양가 집안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두 사람이 신접 살림을 처음 차릴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도 어린데다가 CF 스타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세원 씨에게 넘어갔을까요?
서정희 씨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세원 씨가 옆에서 이제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이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정희 씨 마음을 이렇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믿고 뭐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뭐 스케줄 관리니 뭐 이런 걸 다 도맡아서 해주고 굉장히 자상하게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처음에 살림을 차렸을 때도 뭐 일단은 사글세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용기가 서정희 씨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리더를 하는 사람이 탁탁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면서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서세원 씨가 굉장히 리더십 있게 확실히 아니 이렇게 이제 후배들 다 있었어요. 사이에서도 정말 박일남 씨도 잘 아시잖아요, 서세원 씨. 여자들이 좀 그 좋아하게 되는 동기들이 약간 남자가 유머러스하고 웃기고. 웃기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맞아요. 약간 푼수라야 되거든. 맞아요. 이 서세원 씨 푼수기가 있잖아요, 약간. 아니 그리고 굉장한 달변가예요. 네. 네, 말을 정말 입을 재밌게 아니, 잘. 정말 예,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정희 씨가 그때 정황을 글로 밝힌 게 있어요. 네, 자기 자전에 쓴 건데 인간이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뭐 다이아몬드로 옷을 뭐 감게 해줄게.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씨는 그걸 믿은 거겠죠? 순진한 어린 20살짜리. 자, 두 분 연애 얼마 동안이나 하셨어요, 교제? 횟수로 한 4년. 4년. 4년, 긴 세월 동안 하셨어요. 처음에 어디서 만나셨나, 두 분이서? 광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요. 네.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애기같이 생겼. 같이 갔어요. 네. 그때 초면이었었나요? 그쵸, 전혀 몰랐어요. 인형 제주도에서 같죠? 처음 만나. 진짜 네. 이쁘다. 네. 누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 이 사람이. 아, 정말이에요? 아주. 저보고 잘생겼다고. 예. 어쩌면 이렇게 멋있냐고. 서세원 씨,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요? 결혼하시겠다고 결심을 내렸을 때는 어느 점 보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라고. 예. 매사에 밖에서랑은 틀리고요. 네. 저한테는 진실된 것 같아요. 네. 밖에선 다르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부부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친오빠처럼 잘해줘서요. 네. 그냥 고맙게 저거에 두고 넘어갔군요. 다녔는데요.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되게 수줍음이 많으시네.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정말 뜻이다. 이쁘다. 이 방송 나가고 서세원 씨 정말 네. 많은 남성들의 시샘어린 질투를 받았는데 서정희 씨 덕분이었는지 아무튼 서세원 씨가 결혼 후에 굉장히 일이 잘 풀렸다고 들었어요. 네, 서정은 씨가 그 미녀와 결혼한 개그맨으로 이제 화제가 되면서 결혼한 이후에 일이 잘 풀리게 됐는데요. 반면에 서정희 씨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이보 씨랑 같이 CF에서 활동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CF 스타였는데 같이 활동하던 CF 스타들이 원미경 씨, 이보 씨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 이제 영화계로 진출해서 또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됐는데 서정희 씨는 결혼한 이후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집안 살림 하느라고 연예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서정희 씨가 살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잡지에 뭐 자기 집 꾸미고 뭐 이런 너무 이쁘게 해서. 정말 잘해놓고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린 사진만 보고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살림을 이쁘게 하나. 아이디어도 좋고. 적고 살림만 했잖아요. 정말 그 네.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집 전체가 하얀 카페트하고 분홍색 카펫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보온 밥통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 손잡이부터 옷장 손잡이까지 전부 왜 이거 싸서 패브릭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 움직이기가 좀 미안하고 동화 불편할- 속 같았어요. 네. 그만큼 살림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네, 이제 열정을 그쵸.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사실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네. 그 타이틀 자체가 거짓이고 그렇죠. 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요,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인생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3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좋은 시절, 나쁜 시절이 있는데 지금 최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유치가 되는데 하나는 진짜로 좋았던 부부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인꼬부가 딱 들어맞는 말. 그런데 또 하나는
둘이 사이가 되게 나쁜데 모든 사람이 인꼬를 뽑으니까 인꼬를 연출해야만 됐던 거 하나. 또 하나는 인꼬를 연출한 것이 사회적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그걸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CF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거나 뭐 방송국에 초대를 받는다거나 이 세 가지가 두루 겹쳐진 케이스 같아요. 이 부부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양금이 오래됐거든요. 인꼬 부부가 쇼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서세원, 서정희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서로 참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도 많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한 그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폭행사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끈질기게 이 두 그 커플을 괴롭혔던 얘기였지만 그 조폭 마누라 그 찍었을 때 이때 그 서정희 씨는 확실히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세요. 조폭 마누라를 홍보하면서 서세원 씨가 금품 노비를 벌였다. 그래서 그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서세원 씨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를 했으면 그럼 누구한테 그게 다 가겠어요? 부인한테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직접 그 수사받으려고 출두하고 온갖 정말 욕들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가정을 지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믿는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서정희 씨 그 생활력은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정희 씨가 그 이제 재기를 선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 안중근이라는 네.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개그맨 출신 감독이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을 영화화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대도 했고 또 특히나 투자금을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희 씨가 직접 나서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제작비를 모았는데요.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흥행에 참패했죠. 그래서 이제 빚이 무려 35억 원 정도가 두 사람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는데 그걸 서정희 씨가 이제 거의 다 갚다시피 했어요. 또 그 이후에도 또 2009년에 또 서세원 씨가 그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또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 도피 사건 때처럼 또 수발을 계속 하셨고 그 가정을 거의 이끌다시피 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서정희 씨가 부재 중이었을 때 가장 노릇을 서정희 씨가 다 하신 거죠. 효부네요, 효부. 네. 그래가지고 그 서세원 씨가 아내에게 갖는 감정은 각별한 데가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내다. 그동안 함께 해준 아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준 아내, 지난 25년간 잘못했다면 앞으로 25년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끝까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일을 무조건 해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요. 서세원 씨가 사실 근데 그 각오를 그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건 조 기자님이 아시죠? 네, 그 서정희 씨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되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좀 합치가 되고 좀 하나의 지향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몇 년 전인데 미국에서 이제 한 신학 교육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변신한 상태죠. 네네. 이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엔 인생에 있어서 그 좀 다른 사람들은 견눈질도 하고 좀 그 쉬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데 딱 세 가지 일만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살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신앙의 힘으로 서세원 씨를 바꾸겠다라는 목표 의식을 지녔었죠. 그거는 그 목사를 하게끔 뒷바라지를 한 건 역시 남편의 어떤 신앙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쇼윈도 부부라기보다는 실제로 인꼬 부부가 맞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네. 사실 그 두 분한테는 여러 가지 네. 설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폭력설이었잖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죠. 소문이 바닥에 있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성하게 나왔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부부 사이가 좀 원만해지고 특히 이제 목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 한 3, 4년은 아주 좋게 비춰졌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또 같이 뭐 신앙 간증도 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제 그런 소문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5월 10일 날 그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폭행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 하다가 이렇게 그게 좀 격해진 것 뿐이지. 남편이 화가 나면 절제하기 힘든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항상 있었어요. 언어 폭행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죠. 바로 그 안에 요가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끌려들어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올라탔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였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죠. 그러다가 글로 끌려가게 됐고 탁 잡히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그냥 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왼쪽 다리를 이제 잡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잡아갖고 끌어서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끌려서. 그 어떤 진실 여부는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통해서 아마도 좀 가려질 것이 아닌가 그러십니다. 이렇게 내조의 여왕이다 그런 별명까지 붙였었는데 파괴 원인이 뭘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박일남 씨 뭐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그 대충 이제 겉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 두 부부가 뭐 그것만으로 헤어질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서정희 씨가 어린 나이에 또 선배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그 서정희 씨가 그동안에 뭐 어려운 고초를 겪을 때도 가정을 잘 지켜줬단 말이지. 근데 그걸 견디다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서정희 씨가 영화를 만들어서 다도 망했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틀림없이 뭐 집도 잡혔을 것이고 뭐 담보될 만한 건 다 동원해서 했으면 빚도 많을 거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그 서정희 씨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또 거기다가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또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해서 이게 이혼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약간 있었던 것 같은 게요. 그 5월 10일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두 사람이 운영하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청담동에 이제 교회를 두 분이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목회 활동은 서정희 씨가 하시고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는 서정희 씨가 맡았었는데 4월 말쯤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으로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찾아가 봤더니 교회가 들어서기라는 건물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현재 이제 있는 교회는 문이 닫혀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두 분의 등기부 등본을 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실체가 뭐냐? 근데 적나라하게 이제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 제가 봤더니 부동산 거부입니다. 굉장히 그 거액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동주 씨 따님의 명의로 그 이제 한 채가 있고 그 위층에 19층에 서정희 씨 명의의 집이 또 있어요.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집의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이 굉장히 많이 설정돼 있어요. 근저당이 뭐 수시로 뭐 억 단위로 1억 잡혔다가 또 갚고 이것이 아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뭔가 자금을 끌어쓰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떼 보니까 내역이 드러나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두 부부가 이제 공동의 목적으로 돈을 이제 빌어 쓰고 뭔가 다른 것에 사용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그건 틀어져서 결과적으로 좀 부부가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전에 굵직굵직한 빚들은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헤어지겠는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게 목회자로서의 삶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미션으로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 이분이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또 영화 찍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예계 복귀하려고 했었어요. 자, 영화도 뭐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서 제작 발표에 나와가지고 뭐 욕설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로 민감한 발언들 하셨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연예계의 복귀 이런 것도 뭐 물 건너갔고 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한 자금 마련도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 파는 일들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하면
어떤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나는 이들 부부의 파경이요. 전형적인 뒤통수 이혼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세상에 나이 좀 들어서 이혼하는데 기가 막혀 하는 본인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100% 남자 쪽이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랑 행복했고 너무나 잘해줬고 우리 주말이면 꼭 여행 가고 외식하고 있는 돈도 잘해줬고 내 아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혼하자더라 이거예요. 저는 알고 왜 보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 남자가 정말 많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그게 결국 전 심리적 그 독재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만 다 하는데 자기 여자는 혼자. 자기 표현을 자제했기 그렇죠. 때문에 안에서 쌓였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남자는 또 의외로 둔감해서 몰라요. 아내 마음속에 뭐가 쌓였는지 맞아요. 몰라. 자기 혼자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면 늘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다가 서정희 씨로서도 여러 가지 위기, 지금 연예계 복귀도 무산되고 뭐 삶의 위기 있잖아요. 등등을 계기로 하고 거기에 흔히 이제 나오는 폭행 문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자 문제가 다 겹치니까 지금 이제 결단 내리자. 이민숙 씨가 이혼 전에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전속계약 위반 다툼이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이 같은 선전적인 가십거리로 좀 둔갑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연하남한테 받았다는 증거라면서 이제 각서를 냈는데요. 이민숙 씨를 협박을 하게 됐고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너무 당당하고 그쵸. 여유 있고 멋있는. 서정희 씨가 그 파경 이유를 여자 문제라고 밝혀서 하여튼 뭐 저희가 뭐 폭행 여러 가지 하나는 이야기를 절대 했는데 아니지. 갑자기 여자 문제 얘기를 또 본인 네. 입으로 직접 그 하셨더라고요. 서정희 씨가 한 매체하고 거의 뭐 눈물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결혼하고 32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아왔고 세상이 무슨 욕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해도 남편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왔다. 뭐 이런 식의 신경을 밝히면서 그랬는데도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자 문제 때문이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처음 발단이 있었어요. 사실은 믿었던 남편에게서 어떤 그 아주 작은 문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 딸아이 또래인데요. 이 아가씨가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저 같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오는 문자 때문에 제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매일 시달리고 너무 무섭고. 짜증이 나니까 저도 사람인지 화가 나니까 보냈죠. 격하게 나도 나중에는 새벽에 잠을 못 자게 막 새벽에 막 3, 4시에 막 전화하고 아침에 일찍 전화하고 아니 관련 없는 사람한테 자꾸 괴롭히고 전화하고 집에다 전화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갔다 그러고 같이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말을 다 했죠. 처음에 통화를 얘기를 해서 그런 적 없고 문자가 오해 문자가 됐다고 죄송하고 제가 문자 하나로 일을 했다. 너 아무 일도 아닌데 차 한잔 마셨던 걸로 제가 32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말하겠나요? 이제 제가 발표 안 하는 이유는 그 여자분이 아직 시집 안 갔잖아요. 저 어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발표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19살에 시집 와서 지금 32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그동안 수고했다. 그거 하나 바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세훈 씨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 그래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자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신 변호사님? 많이 불리하죠.
여자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많이 불리해지고요. 네. 우리가 소송을 실제로 할 때 사실 서정희 씨 입장을 보면 폭행만 가지고도 이혼이 됩니다. 근데 여자 문제를 내세웠다고 하면 서세원 씨가 실제로 했던 한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반드시 100%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 얘기할 때 1호 사유가 부정행위이기도 하지만 부정행위가 걸려버리면 서정희 씨가 똑같은 급의 바람을 피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혼이 됩니다. 이혼이 막바람이 성립되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면 서정희 씨가 여자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에 하겠다는 따른 맞아요. 의지죠. 근데 왜 접근 서세원 금지한 거면 씨 이혼하려고 그러는 입장에서는 거예요. 왜 네. 말을 안 하고 있을까? 그 말을 안 하고 아끼는 이유가 또 해명이 뭐가 수렁이지. 있습니까? 한꺼번에 법적으로 사실 보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서세원 씨하고 같이 뭐 하는 그런 변호사다 이러면 저는 말을 안 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노출될수록 다른 할수록 쪽으로 막 수렁이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질의 문제는 그 여자 문제에 대한 증거를 과연 갖고 있을 거냐. 아까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내의 어떤 섣부른 추측은 어떻게 보면 의부증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정말 여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세원 씨가 뭐 뒤로 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 약간 소송 준비를 예, 하고 소송 준비를 있다는 하고 있을 것 얘기인가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화로 좀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혹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대요? 뭐 저 폭행 사건 이후에 이틀 지나선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화해를 시도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세원 씨가 굉장히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정희 씨 쪽에서 응하지 않았고 3주 진단서를 떼서 가정법원에다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그 사유가 서세원 씨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전화 메시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전화를 하면서 해서 무섭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네. 도저히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더라고요. 남녀 관계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접근 금지 그거 하면 안 돼. 명령 신청이라는 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거 가처분 받아주려면 꽤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진단서 한 장으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이제 어떤 경우에 대표적으로 내려지냐면 부부지간에 이제 폭행이 돼서 싸움이 나요. 그래서 서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내용 중에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전 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불화가 너무 심하니까 이혼 소송 중엔 접근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그 해당 이혼 재판부가 해주게 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원 판사님 입장에 봤을 때는 둘이가 지금 완전 파탄지경인데 같이 두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재판하는 게 서류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해 3주짜리 진단서 더 갔다 그러면 둘이는 떼어내기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붙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말게 하고 팩스도 못 쓰게 하고 문자 메시지도 못 쓰게 합니다. 만약에 뭐 100m 정도 접근 못하게 하거든요. 접근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바로 물려오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에 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만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죠. 쉽게 말해 싸우는 하는 희망이 있어요. 예. 근데 완전히 깨진 상태는 말도 안 하죠. 절대 볼라도 안 무관심이고 하고. 서로 뭐 아예. 완전 예. 그림자지 뭐. 자, 이 서정 씨가 적금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공개적으로 동원을 해서 이 서세원 씨도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유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다 전파될 것이고 입담에 오를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남편 아니에요. 애 아빠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이건 죽어도 이제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이게 뭔가가 많이 쌓였다는 거지. 자기를 결심을 굳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참 그 처음에 네. 예쁘게 잘 사셨는데 30년 지난 뒤에 잘못된 만남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전 두 분을 다 이렇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참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세월이 아깝지 또 우리가 볼 땐. 예, 상황을 다 정리해 보니까 아마도 이혼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래도 3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니만큼 아무쪼록 해결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서로에게 좀 좋은 쪽으로 서로가 마음을 다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문제의 연하남 얘긴데 이미숙 씨가 이혼 전에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전속계약 위반 다툼이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이 같은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좀 둔갑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연하남한테 받았다는 증거라면서 각서를 냈는데요. 이민숙 씨를 협박을 하게 됐고 이상적인 연상녀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요. 조용필을 사랑한 이미숙, 나는 바보. 분명히 이미숙 씨의 첫사랑이 조용필 씨였고 네, 기자들이 추적을 하다가 조용필 씨의 애인인 박모 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조용필 씨가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게 이미숙 씨 삼각 스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여배우 이미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미숙 씨가 사실 얼마 전에 그 17세 연하남 스캔들 때문에 공명을 치르셨는데 조광현 기자가 이 사건도 취재를 하셨죠? 네, 이 사건은 한 2006년부터 사실은 이제 이미숙 씨가 그 뭐 D모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요. 약정을 했는데 돌연 2009년도에 이미숙 씨가 이제 뭐 유모 씨라는 분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속사 측에서 반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죠. 자, 근데 판결이 나왔어요. 이미숙 씨가 패소했습니다. 전속 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전속사 측에서 항소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항소하는 이유를 바꾼 거죠. 추가로 이제 플러스한 요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문제의 연하남 얘긴데 이미숙 씨가 이혼 전에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는 간통 피서는 물론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것을 빌미로 연하남이 이미숙 씨를 협박을 가했고 회사 측에서 이것을 중재를 해서 합의금을 줬다. 이 같은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적혀가 있어요. 이때부터 어떤 전속계약 위반 다툼이 바뀌어서 이미숙 씨와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이 같은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좀 둔갑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밝혀졌을 때는 뭐라고까지 주장을 한 거냐면 불륜이다까지. 왜냐하면 이혼을 2007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연하남을 만났던 시기가 2006년서부터다. 그러니까 불륜이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당연히 관리를 하는 소속사에서는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도 지급했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밝혀진 게 이미숙 씨가 이미 2001년서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그때부터 관계는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다 밝혀졌죠. 그렇게 밝혀지면서 불륜 논란은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선정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뭐 17세 연하남의 뭐 직업이 또 의심스럽고 거기다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누구를 이용했고 이런 식으로까지 막 완전히 좀 일방적으로 이미숙 씨가 좀 매도당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끄러웠던 거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불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편분이도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불륜 부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차피 이혼한 사이이지만. 근데 이제 불륜설을 제기했던 쪽에 또 다른 목적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문을 더 내고 싶었겠죠. 한데 이제 그 홍모 박사가 직접 이제 말문을 열었는데 오랜 생활 이제 발거 생활을 하다 보니 이혼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싶은 제3자 개입은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연하남의 스캔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그 소송 과정에서 과장돼서 불거진 내용일 뿐이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두둔을 해줬네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 그 재판 중에 불거졌어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취재기자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경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17세 연하남이 처음 유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2012년도 5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현장이에요. 그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정수 목사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미숙 씨가 연하남을 만날 당시에 그 연하남이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다.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하남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좀 황당하죠.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이 호스트라는 것이 언급이 됐는데 재판에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하면서 이미숙의 호스트 연하남이 이제 타이틀로 붙어서 스캔들로 비화가 된 거죠. 더 자극적이 됐네요. 그러네요. 이게 좀 확인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연기 지망생이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연기 지도를 하고 뭐 좀 알고 있는 사이는 맞습니다만 뭐 그때 당시에 호스트 바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미숙 씨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한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약간 계약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이 딴 얘기를 해 지금은. 화제가 자꾸 이쪽으로 그치, 돌아가고 딴 데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치 이게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네. 때문에 일어난 재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돈 관계였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데로 자꾸 불똥이 튀면서 시청자들도 처음 거는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항소심에를 쭉 갔었어요. 네. 실제로 재판장이 답답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어떤 현장이었냐면 자꾸 저쪽에서 나와서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민사 재판이다. 계약 위반을 따지는 소송인데 왜 자꾸 사생활 얘기를 하느냐. 판사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제가 분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거 가벼운 소송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얼마가 물려 있습니까? 돈 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여기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꺼내서 왜 그럽니까?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판사가 했어요. 판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인이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미 했군요. 그렇죠. 뭐냐면 어떤 여배우가 소속사를 옮기는데 입장 달라서 지금 좀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대 측에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불륜, 연하 이걸 갖고 계속 이거 배우라는 게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에 진흙탕을 끼얹는 건데 근데 일단은 이게 그냥 부풀려져. 1심에서는 사실은 뭐 위약금 몰아주라, 반 몰아주라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2심 가서 이제 전 소속사가 더 돈을 더 달라하면서 했는 게 이 내용을 추가한 거거든요. 사실 목적 자체는 돈을 더 달라는 취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1심에 반밖에 못 하니까 더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알려진 사건이고 재판이 공개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하남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미숙 씨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대요, 소속사는. 그 이미숙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일단 계약 분쟁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다른 이야기가 불똥이 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사실 좀 뭐라고 밝히기가 애매한 구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혹여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면 와전이 될까-봐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보도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17세 연하남 스캔들은 전 소속사 일방적인 주장이고 허위 사실이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기사화돼서 안타깝다.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이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 분쟁 이야기가 연하남이라든지 뭐 다른 불륜이라는 이런 거 불거지니까 이미숙 씨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씨가 연하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한 기자하고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여자 탤런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대찬 이미숙이라도 이번엔 좀 위축되지 않을까. 사실은 누구라도 아마 좀 머리끝이 섬뜩했을 텐데 정작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너무 당당하고 그쵸. 여유 있고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진짜 풀 세팅을 네. 너무 멋있게 딱 걸어가시더라고요. 네. 현장에 네. 계셨던 분이 조 그렇죠. 기자님이신가요? 2012년도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네. 제가 선명히 기억나는데 이제 이미숙 씨 같은 경우는 뭐 제작 발표회나 또 공식적인 뭐 레드카펫 현장에서 이제 많이 뵀었어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날이 제일 예뻤습니다. 머리 스타일, 뭐 굉장히 찰랑찰랑 거리는 제가 뭐 묘사를 못하겠지만 옷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셨고 법정 혹은 뭐 경찰서 출두샷과는 거리가 먼. 보통 이제 저희가 근데 뭐 경찰 출두샷이라고 해서 사진 찍는데 어두운 계열의 정장 옷을 입고 단정하게 그래서 뭔가 뉘우치는 듯한 표정도 좀 진지하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당해요. 딱 쳐다보면서 고개에도 상방 15도를 바라보면서 미소가 또 살짝 눈가에 걸리는 상태에서 입장을 합니다. 오히려 기자들을 위로해줬어요. 저희들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좀 힘겨워하고 있으니까 더운데 고생 많다. 좀 금방 끝날 테니까 참아라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다독이는 모습이 여장부라는 정말 그 느낌이 탁 내리 좀 아마 본인이 떳떳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 사건에 대해서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요. 멋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여배우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 뒤에 가려진 진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연예계를 위한 일이고 한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서로 빨리 연기하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진짜 이민숙 씨한테 연기를 하게 해야지. 왜 저렇게 경찰에 쫓아가게 근데 만드는 겁니까? 저도 저 모습을 인상적으로 TV 매체에서 보고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멋지다고 쓴 적이 있는데 다 우리도 그렇지만 좀 옹호적인 분위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 검찰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동정에 호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막 울고 초췌해지고 뭐 이렇게 가리고 뭐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 쓰고. 네, 근데 이민숙 씨가 보여준 모습은 일종의 자존감이에요. 자존을 잃지 않는 중년 여성의 당당한 모습이라고요. 근데 참 멋졌어요, 저게. 정말 여배우 같지 않았어요? 전날 저렇게 보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민숙 씨가 참 어리지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의연한 여배우를 지킨다는 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김대호 기자님이 이민숙 씨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하시잖아요.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조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출두할 것인지 어떤 모습이 이민숙이겠느냐 해서 그냥 선배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선배님 이민숙 스타일로 하세요. 뭐 이게 죄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당하게 서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당당하게 저렇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계약 위반 관련한 소송하고 있는데 그 계약 위반에서 어떤 위반의 소지가 더 많은가 그거 따져가지고 결국 돈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죄인의 이미지를 막 덮씌우고 있는 그쪽이 사실 속이 검은 쪽이지. 사실 이민숙 씨가 뭐가 그런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그 명예훼손 소송 중이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법원에서 그 변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또 명예훼손을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 내용을 정리한 기사 역시 이민숙 씨가 제기한 손배소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민숙 씨가 패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착각하는 게 이민숙 씨가 졌기 때문에 연하남과 이민숙 씨는 그런 불륜 관계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혹시 겁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자들 좀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카드라로만 잘 쓰면 무조건 자기네들 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허위의 기사를 쓰더라도 그 허위의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취재를 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더 가더라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다 써놓고 소설 써놓고 카더라만 잘 쓰면 그 카더라의 근거만 잘 밝힐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절대로 기자 상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고 이 재판에 졌다 해가지고 이민숙 씨가 불륜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연하남과의 불륜은 아니다는데 이렇게 볼 수는.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제가 그러니까 요것도 잘 적으면 되거든요. 기자님 죄송합니다. 재판 패소, 연하남과 불륜, 이민숙 재판 패소 이런만 적어버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졌으니까 불륜이구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허위 사실을 빼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그렇게 제기했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17세 연하남의 정체는 조 기자님 아시나요? 증인 신청을 했죠. 근데 법정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선배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3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사실 정보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인지 직업도 모르겠고 당시에는 유학생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 현재 어떤 상태인지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숙 씨 측에서는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이민숙 씨에게 고소당한 기자는 이민숙과 연하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서 공개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증거 자료 이제 기자가 제출했습니다. 그 전소옥사 대표가 낸 게 아니고 기자가 그 연하남한테 받았다는
증거라면서 이제 각서를 냈는데요. 친필 각서요? 네, 직접 썼다는 각서 내용인데. 그거 한번 네네. 보죠 일단. 이거거든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던 도중에 누나, 즉 그 이미숙 씨를 만났다 이런 내용이고요. 힘들게 유학생활 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이미숙 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바랬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숙 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했다는 점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미숙 씨에 대한 이름이나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의 친필 각서입니다. 이것만 들으면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미국 유학생 시절에 그 17세 연하남이 이미숙 씨를 알게 됐고 또 평소에 이미숙 씨랑 교분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뭔가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이미숙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이미숙 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미숙 씨를 협박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미숙 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봐도 뭐랄까 호스트라든지 뭐 불륜이라든지 남녀관계 이런 게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저는 각서 내용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이미숙 씨가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도 연애를 멋있게 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걸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님들이 꽤 있는데 저한테 도움을 주신 누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님들한테 똑같은 각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욱 씨도 저한테 누나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나라고 하는데 누나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안 주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지금 협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나한테 지금? 안 주면 협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그 얘기를 한 거를 기자가 보도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 진짜 저분이 친필 각서 썼을 때 만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다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없어요, 그죠? 저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거거든요. 최근에 쓴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미숙 씨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숙 씨가 못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친필 각서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네. 그러면 헷갈려요. 법원에서는 그 네.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미숙 씨가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까?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소송을 더 진행을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전속계약 분쟁 문제가 연하남 사건으로 번졌는데 또 명예훼손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엔 또 진흙탕 싸움이 될 거 뻔히 보여서 항소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심을 이제 패소하고 나서 항소를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데에 반해서 이 소송이 계속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언론에 계속 그 사실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숙 씨 측에서는 가능성이 낮은 항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소송을 마무리해서 이 소문을 이렇게 잠재우고 싶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인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공인들 같은 경우는 소송 때문에 더 어떻게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가 뭐 이분 대리인을 하더라도 저는 그만하자. 그만하자 계속. 왜냐하면 그만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대중들은. 잊어버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시간 더 끌어서 세간의 화제가 돼서 이긴 듯 한들 본인한테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항소 포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 기사거리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심경이셨던.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숙 씨가 처신도 잘했고요.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든가. 대중도 상식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사 뜻대로 내 말 안 듣고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널 죽이려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대중이 바라보기에는 여배 얼굴에 진흙탕 씌우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볼래는 측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단호하다. 판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여배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정말 그랬을까요, 김 기자님? 우리들은 주변에서 치명적인 스캔들이다, 연예계 그 생활과 지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민숙 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경을 토로하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요. 스캔들도 좀 많으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좀 속상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또 스캔들이 없으면 배우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캔들이 어떤 스캔들이냐 좀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이 나이에 뭐를 달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 일을 당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한다라는 기분으로 그냥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요. 약간 좀 억울한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잖아. 당당하네. 그쵸. 그걸 거기서 울고불고 하면 사람은 후져지지. 그렇잖아요. 평소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의 이미숙 씨가 또 어떤 점을 우리한테 주는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 사람의 행동 거지가 많이 규정이 됩니다. 몇 살 때는 비슷한 연배 뭐 누구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뭐 하냐면 어머니나 심지어 할머니나 또는 이모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미숙 씨는 뭐 자기 관리를 했던 어쨌든 뭐 스캔들 조선남자 상열지사 요부 노릇하죠.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중년 돌싱녀가 소위 연하는 남자랑 연애하는 얘기거든요. 저 여자가 지금 몇 살인데 저래 하는 생각이 추워도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과 그런 사회적 시선으로 갇힌 시선으로부터 딱 벗어나서 아직 나의 삶을 누리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자꾸 쇠해가는 나이를 운동으로 다듬어서 보여주잖아요. 아니 근데 저분이 55살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저하고 15살 차이네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본인 운동을 하시는데요. 저거 어떻게 그 남자들이 문화적으로 그 정말 이상적인 연상녀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요. 나를 이끌어주고 뭔가 좀 완성시켜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숙 씨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전인아 씨도 뭐 누나로서의 이미지 갖고 있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미숙 씨를 따라갈 만한 그런 요염함과 또 지적인 느낌도 있지요. 그리고 또 모성애의 그런 따뜻함들도 있어요. 이런 걸 다 고루 갖추고 있으니까 뭐 연상과 뭔가 하여튼 사랑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참 독보적인 거예요. 첫사랑이 조용필 씨였고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사실인데 이미숙 씨 때문에 결혼을 핑계를 대고 연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미숙 씨와 이 성형외과 의사 홍 박사가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뭐 기자회견 열어갖고 언제부터 동거를 했고 어떤 정도의 사이였고 이런 것들을 다 폭로를 한 거죠. 좀 더 예전으로 가보면 예전에도 이미숙 씨 스캔들이 많이 있긴 쉬지 있었어요. 않고 있었죠. 그 20대 풋풋한 시절에 10살 연상의 슈퍼스타하고 스캔들이 나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84년 3월 썬데이 서울입니다. 조용필을 사랑한 이미숙 나는 바보라는 제목이에요. 용필 씨와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서로 어떤 요구나 약속은 하나도 없었어요. 만나면 주로 일에 관한 얘기를 했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이고 마주 앉아 있다가 헤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저 혼자만의 일방통행적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좀 애틋했었네요. 그러네요. 분명히 이미숙 씨의 첫사랑이 조용필 씨였고 네네.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사실인데 조용필 씨 자체가 그때 너무 탑스타였기 스타죠.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었죠. 근데 뭐 이미숙 씨가 뭐 인정을 한 바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 가수들 사이에서는 어땠어요? 알고 계셨던 거죠? 가수들 사이에서는 알죠. 아는데 이제 잘 어울리니까 뭐 가수 배우 사랑하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저렇게 이쁜 애들만 좋아하는구나. 우리처럼 귀여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맨날 그 저기 녹화장에 놀러 오셨었나 봐요. 공개월에. 옛날에 드라마 쇼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했죠. 예. 그럼 이제 뭐 이미숙 씨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이 다 와요. 근데 유독 이미숙 씨가 그때 이뻤으니까 눈에 띄는 거지. 근데 이제 객석에 앉지 않고 옆에 선단 말이에요. 바로 무대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수들이 자기 보러 오지 않아요. 착각하죠. 근데 사실은 조용필을 보러 온 거지. 나중에서야 그걸 이제 아시게 된 거군요. 박일남 씨는 얘기를 해줘도 모르시더라고요. 관심이 눈이세요, 저. 아니 내 여자 아니니까. 사실 그 기사를 그때 다시 보니까
조용필 씨하고 이미숙 씨다 잘못된 만남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였나요? 두 사람 관계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사실 남녀 관계는 이제 삼각관계로 빠지면 힘들어지잖아요. 당시 최고로 달리던 조용필 씨가 77년에 대마초 사건으로 잠시 이제 활동을 중단했다가 79년에 창밖 여자라는 노래로 재기에 성공을 하는데요. 이제 음악 생활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조용필 씨의 어떤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이제 끈질기게 기자들이 추적을 하다가 조용필의 숨겨진 약혼녀란 아주 거창한 타이틀로 조용필 씨의 애인인 박모 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 씨 집안에서는 이왕 드러난 김에 조용필 씨하고 결혼을 빨리 하자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조용필 씨가 음악 생활을 다시 했으니까 결혼보다는 당분간 음악사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약간 갈등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조용필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음악밖에 모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모 씨 그분하고 그분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나 음악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결혼을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게 꼭 순수하게 음악 때문이 아니라 엘모 양하고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기자들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모 양이 이미숙 씨다 이게 밝혀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조용필, 박모 씨, 이미숙 씨 이런 뭐 삼각 스캔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약혼녀였던 박모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부유한 국회의원 집안의 딸입니다. 네. 단아하고 청초한 매력을 지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19살이 됐던 75년도. 그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6살 연상의 조용필 씨.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슈퍼스타가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좀 매일이 쌓여 있었죠. 네. 숨겨진 연인으로 지내오다가 교제한 지 9년 만인 84년도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죠. 예, 그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이미숙 씨는 약혼녀가 있는 조용필 씨와 사귀게 됐을까요? 글쎄요,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이미숙 씨가 그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박 씨와 결혼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필 씨가 자신하게 했었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가 음악 문제 때문에 결혼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숙 씨 때문에 결혼을 핑계를 대고 연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사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박 씨와 관계가 정리가 되고 자신에게 이제 조용필 씨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가 왜 생겼냐면 그때 당시가 이미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시들해진 거예요. 6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거기다가 그 박모 씨가 지방 교사였는데 주말에 어렵게 만나거나 더구나 남자 직업이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몇 번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연이 끊어져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둘이 약혼한 적도 없는데 약혼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기사화하고 자꾸 터뜨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냥 결혼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런 평이 그때 많죠. 당시에는 실제 헤어졌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지 이미 두어 달 지난 거예요. 근데 특정 욕심이 있었던 기자들이 조용필의 약혼녀를 발견했다 이러고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 언론의 피해자가 이미숙 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언론이 그때 약혼녀를 발견해내지 못했더라면 이미숙 씨하고 맺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숙 씨가 그 당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조용필 씨가 본인의 약혼 발표가 자기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숙 자신이 또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휘몰리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좀 조용히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진심으로 조용필 씨를 사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숙 그렇죠. 씨가 연애할 때 좀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유명하셨던 네. 분이니까 007 영화처럼 이렇게 남몰래 조용히 만났던 것 같고요. 지방 공연을 조용필 씨 가시면 톨게이트에 기다리고 있다가 밤 10시쯤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신 적이 있고 남들 시선이 있으니까 차에서 주로 데이트했는데 뒷좌석에 몰래 숨어가지고 쪼그려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진 거 보면 데이트를 하는데 남다르게 애를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두 분도. 네.
이렇게 애틋했던 사랑이 이제 그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83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네. 3년쯤 두 분이 사귀게 됐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조용필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숙 씨 역시 한국에서 여배우로 자리를 굳건히 닫고 있을 때인데요. 두 분 다 바쁘니까 서로 연락이 자연스럽게 뜸해졌을 테고 또 그 즈음에 이제 84년 2월에 조용필 씨가 그 박 씨라는 분하고 결혼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즈음에 두 분의 이제 감정이 약간 벌어지게 되면서 84년 3월에 이제 조용필 씨와 박 씨가 결혼하면서 두 사람의 그 3년간의 이미숙 씨와 조용필 씨의 사랑이 끝나게 됩니다. 이 연예 기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사에서 네. 결혼식을 할 때 조용필 씨가 실제로 결혼을 한다고 간 게 아니래요. 아니래. 그래서 봉헌사에서 점심 식사나 하자 그 한 사찰에서 해서 이제 가요 담당 기자 한 4명이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이제 박문 씨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산사에서 결혼식 하는 사진이 몇 장 정도가 보도가 나온 거지.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얘기가 이거 참 미궁으로 예. 사실은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기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몰랐고 기사가 난 날 기자들이 이미숙 씨를 찾아간 거예요. 어떤 심정이냐. 근데 기사를 못 보고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아,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뭐 이런 뭐라고 이미 해야 되죠? 각오했던 이렇게 징징대지 않는 거지. 네.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심정이 그랬겠죠. 어떤가. 그럴 때 결혼을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모성애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걸 쿨하다 그러는 거예요. 쿨이 대상과의 거리두기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랑한 남자인데 남의 그쵸. 여자가 그때 결혼했잖아요. 징징거리 뭐 하겠어. 뭐 할 수 없죠. 그쵸. 잘 살기 바래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쿨하게 정말 네. 말씀대로 인연을 정리를 하셨는데 재회설이 끊이지 않은 건 뭘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 탑스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나게 되죠. 방송국에서도 만나게 되고 무슨 시상식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눈빛이 이상하게 오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기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 84년 당시에 눈물의 파티라는 그 노래를 조용필 씨가 발표를 하는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티가 시작될 때 나는 너를 보고 말았네. 우린 처음 본 사람처럼 그냥 서로 인사만 하네. 사람들은 모두가 즐거워만 하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너와 나는 괴로워하네. 우리들은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은 말없이 보고 있겠지.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절묘하죠. 1년이 지났을 때 84년에 조용필 씨 결혼하고 그 다음에 85년 이제 연말에 가수 디너쇼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디너쇼 중에 한 자리, 조용필 씨가 공연하는 자리에 이민숙 씨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 없이 조용히 앉아서 박수 치고 그리고 조용히 갔대요. 재회한다는 설로 퍼졌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었던 거겠죠. 두 사람의 그 재회설이 계속 나온 거는 네. 조용필 씨가 이제 박모 씨라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두 분의 이혼설이 또 계속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의 그 배경에 이미숙 씨를 잊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문이 불거졌고, 근데 사실 후에 이제 이혼 사유를 알아봤더니 그건 아니었고 다른 사연이었다 이렇게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숙 씨가 또다시 엄청난 삼각 스캔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거 진짜. 한 미남 성형외과 의사와 인기 여배우의 결혼 계획이 발표된과 동시에 그 성형 의사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미스코리아 출신 동거녀의 폭로가 뒤따랐다. 1986년 이제 9월 4일인데요. 이미숙 씨와 이 성형외과 의사 홍 박사가 결혼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임지연 씨가 이 자신과 홍 박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리고 함께 살았는데 이미숙 씨가 끼어들면서 배신을 당했다고 이제 폭로를 해버리는 사건. 이 사실 심각한 사건인데 그때 저는 그랬지. 이 홍모 씨가 굉장히 부럽네요. 왜냐면 이미숙이라고 하는 톱 여배우에다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임지연 씨가 이분을 두고 싸웠다는 건데. 당시 그 홍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잘 나갔죠. 굉장히 유명하시던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공자풍으로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었고 나이 차이도 좀 났습니다. 그 이미숙 씨랑은 12살 차이였고 임지연 씨랑은 18살 연상인데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어서 지금 뭐 강남역, 논현역이 성형외과의 메카지만 당시에는 그 명동일 때 그때가 출고였는데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로 손꼽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임지연 씨 만났을 때 이미 좀 결혼을 한 상태셨다면서요? 그렇죠. 애도 있고. 네, 딸 셋을 둔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임지연 씨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준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행복한 아내 관계. 그러다 결국 임지연 씨와의 그 외도 사실이 이제 발각되죠. 네. 들켜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 이후에 임지연 씨와의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임지연 씨하고 살려고 예. 이혼한 걸로 보이는데 결혼은 이미숙 씨랑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홍 박사가 이제 임지연 씨하고 동거 한 달쯤 됐을 때 지인의 소개로 또 이제 이미숙 씨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 겁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네. 사랑에 빠져서 이제 홍 박사는 임지연 씨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미숙 씨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홍 박사 이민숙 씨 결혼 발표에 임지연 씨가 폭로를 아주 하잖아요. 대단한 걸 지금 폭로를 하죠. 임지연 씨한테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너랑 나랑 더 이상 사랑이 뭐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생겼다. 그렇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들이 우리의 결혼을 갖다 반대한다. 딸들이 결합하는데 아무래도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 발표가 나오니까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뭐 기자회견 열어갖고 뭐 언제부터 동거를 했고 어떤 정도의 사이였고 이런 것들을 다 폭로를 한 거죠. 사실 이 가족 문제라서 더 비하가 됐는데 네. 더 분노했던 것은 그 임지연 씨 가족도 홍 박사와 결혼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진짜는 가족 모두를 우롱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화가 있는데 임지연 씨 어머니의 폭로에 따르면 홍 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임지연과 결혼하고 싶다. 넙죽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지연 씨 어머니를 살갑게 어머니라 불렀다는 같은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 가족까지 문제가 결부가 됐기 때문에 더 심각성을 띠고 있는 거죠. 임지연 씨는 그러니까 이제 홍 박사하고는 당연히 결혼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랑에 이제 올인을 한 건데요. 그때 임지연 씨가 그 주말 버라이어티 쇼 MC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홍 박사가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방송을 뭘 계속 하냐 해서 그것도 관두고 그야말로 같이 사는 동거 생활에 뭐 최선을 다했다. 이래서 더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처 입장에서는 이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두 번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로된 애도 이제 가세를 하게 되는데 20여 년 동안 이제 홍 박사를 이제 어찌보면 조강지처처럼 내조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로 같이 이제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제 황당한 일을 겪게 됐잖아요. 두 번이나 걸쳐서. 그래서 이제 폭로전에 가세를 하면서 임지연 씨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거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임지연 씨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홍 박사랑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처가 홍 박사는 임지연 씨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스폰서 관계였다. 임지연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폭로를 했었죠. 이민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그 전처분께서 이민숙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임지연 때문에 비록 이제 홍 박사와 법적인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남편과 일단은 꾸준히 만나고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는 어떤 유대 관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 임지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남편과 다시 합칠 계획이었는데 느닷없이 이민숙 씨가 끼어들어서 치고 들어왔다면서 안타까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세 여자의 신경전이 대단했었는데요. 어쨌든 최종 승자는 이미숙 씨였네요. 하지만요, 결혼 발표를 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글쎄요, 이 결혼 늦어진 이유가 외부적으로는 이미숙 씨의 영화 촬영 때문이다. 이렇게 늦었다고 밝혔지만 속사정은 홍모 씨와 전처 사이에 낳은 세 딸들이 아버지 재혼 반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사랑은 쟁취했지만 결국 사랑한 남자의 세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결합하기까지 여러 가지 홍역 정말 큰 사단들이 있었는데 네. 두 분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일남일녀를 낳고 한동안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결혼했어요. 남자들 치열한 삼각 사각 애정 관계를 뚫고 임숙 씨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잘 사시다가
얼마 전 2007년입니다.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해서 예.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혼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미국으로 이 자녀들을 갖다 유학을 보내면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고 가는 게 이제 한 6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그 사랑 부분 이분이 식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멀어지다 멀어지는. 보니까. 예, 이미숙 씨는 이혼 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영원한 여자로 남고 싶다 이런 네네. 말씀을 가끔씩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역할 이런 거를 주로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접어들면서 어머니 역할도 이제 자주 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천생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제 여자의 매력을 내려놓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있지만 화보 촬영에 나온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섹시한 매력을 갖고 있고 팔색조 배우의 면모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미숙 씨는 정말 이혼을 하든 뭐 스캔들이 나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매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눈물이 많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잔정이 많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 가장 그 투명한 겉과 속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화낼 때 화내고 화를 참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슬퍼할 때 굉장히 슬퍼할 줄도 아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다가서서 도움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미숙 씨의 모습이지. 근데 이미숙 씨처럼 나이를 가로질러서 사는 사람이 요즘은 워낙 많아요. 자기관리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을 포기하지 않는 나이든 중년 여성의 모습. 그런데 그게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이미숙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슴에 가득한 상처 있잖아요. 안 보여주죠. 근데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숙 영화에 혹은 발언 속에 그 상처도 같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미숙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쿨하고 당당한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여리고 또 눈물 많은 여인의 모습도 있는데 그 영화 그 여배우들이라는 걸 보면 거기서 그게 그렇죠. 사실 연기 같기도 하고 또 실제 실제 모습 본인 얘기 같거든요. 같기도 한. 나는 거의 내 이혼이 거의 죽은 것이야 완전히. 나 때는 거의 죄였어. 진짜 죄였어. 지금도 이렇게 뭐 연예인이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얘기만 떳떳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 내가 이혼하고 성격 차이는 자기들도 느껴가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무슨 뭐 눈치 봐야 되고 막 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말 나는 너무 그때 그게 무슨 죄야 알구나 이씨. 그러나 아직도 그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막 편하게 못 하고 살잖아 왜 그렇지 않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런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야지 돼. 네. 그러니까 보면 이미숙 씨도 보면 참 알고 보면 여린 여자예요. 그죠? 아, 이 대한민국 여배우의 상처들 이렇게 보면 대중 문화를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걸로 위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살면서 왜들 이렇게들 흔들려고 하는지 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그 이미숙 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같이 한번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딱 뵀는데 그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그 여배우에 대한 진짜 형님 같으시더라고요. 술 먹는데 형님 같으신 거예요. 아주 화끈하세요. 너무 화끈하시고 네. 말도 거침없이 하시고 진짜 저는 이런 형님 처음 봤다 이러죠. 진짜 가까이서 본 우리 조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항상 주도를 하시고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네, 맞아요. 네. 여성이지만 그 남자로 하여금 그 뭔가 좀 기대고 싶고 예. 안기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든든하시더라고요. 마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어쨌든 뭐 그와 같은 좀 든든한 매력이 연하의 어떤 연기자 혹은 가수들로 하여금 함께 연기하고 싶다. 좀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같은 욕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이미숙 씨가. 네. 이미숙 씨 평소의 모토가
나이는 들어도 여자는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성성은 포기하지 말자. 근데 뭐 지금 형님 같다고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원래 좀 털털하고 네, 진짜 털털하고 네. 20대부터 그랬어요. 말투도 그렇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 수십 년간을 요가, 필라테스, 헬스 이런 걸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50대 그쵸. 중반 아까 55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4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만나서 제가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 그 용이네? 무슨 방앗간에 무슨 거묵 깨하고 거묵하고 빠져.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머리가 후끈후끈해. 그러니까 그런 말투가 굉장히 옆집 딸 같아서 정말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송도현 선생님이 이게 여배우나 여가수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 이렇게 칭찬하신 게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 사람 좋더라고요. 성격 진짜 좋죠. 지금 얘기하신 요소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아무 여성이 덜덜덜덜덜 말해봐. 그 매력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쁜 애가 그러니까 이쁘지. 그런데 이미숙 씨가 깜찍한 미모가 아니에요. 그죠? 깜찍하게 예쁜 얼굴은 좀 따로 있죠. 근데 우리말 중에 고혹적이다 뭐 이게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다면성이 가장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바이런이 말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정숙하라 그러나 요염하라. 정반대잖아요? 그러네요. 두 개가 서려 있을 때 남자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숙 씨가 그런 양면성 이게 이제 그냥 보이는 거죠, 저는. 이민숙 씨는 여배우를 통칭하는 게 아니라 이민숙을 대체할 만한 대체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훌륭한 연기 자원이고 앞으로도 그냥 이민숙 씨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또 개그우먼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내셨고 정말 저희들의 멋진 선배님이세요. 더욱더 계속해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차십니다. 네, 자 오늘 대차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